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했지만 사전 예고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7% 하락했는데요. 연준 위원들이 잇따라 7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밝히면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이제 주말 사이 벌어진 중동 사태가 불안을 키우면서 하락 출발했지만 개인 투자자의 강한 순매수 덕분에 낙폭을 줄여냈습니다. 양시장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코스피는 3010선을 지켜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일제히 오르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전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12시간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도 공개됐는데요. 이에 국내 증시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금 관련 ETF도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도 주목할 ETF는 무엇일지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중동 긴장이 급속도로 진정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휴전을 계기로 중동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한껏 커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 흐름 살펴보면 간밤 이란이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에도 시장에는 큰 충격이 없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공격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약속대로 수준의 공격을 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중동 분쟁이 전면적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정학적인 긴장의 척도로 여겨지는 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가 0.89%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96%, 나스닥 지수도 1%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2% 가까이 올랐고요. 또 엔비디아와 애플도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구글은 유럽에서 반독점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보도가 나온 후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 중 하나는 테슬라였는데요. 테슬라가 로봇택시 출시 소식이 급증하면서 시장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출시한다고 선언한 지 10년 만에 테슬라의 로봇택시 서비스가 시작됐는데 머스크 CEO가 이번 로봇택시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출시됐다고 선언한 데다가 이용자들과 전문가들이 호평을 잇따라 내려오면서 주가가 장중 10% 넘게 뛰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브로드컴은 오늘 1% 넘게 올랐고요. 메타는 미국 하원에서 메타의 소셜미디어 왓츠 앱이 사용 금지됐다는 소식에도 오늘 2%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 중동 분쟁 상황도 살펴보면 이번 미국의 이란 공습이 이뤄진 후에는 관건은 이란의 대응이었는데요. 절제된 이란의 보복 공격에 시장은 안도했죠. 이란은 카타르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지만 이란이 사전에 공격 계획을 통보했고 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동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신도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상징적인 수준의 보복을 했다면서 전면 충돌이나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장 마감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은 12시간 동안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죠.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시장 안도감을 키웠는데요. 이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의 전략가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 수송로를 봉쇄할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군사적 반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봉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준 내에서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발언이 여러 나온 것도 시장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7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서 간밤 연준 내에서 가장 매파 성향으로 꼽히는 이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도 7월 기준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관세로부터 큰 충격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 경제는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지지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스탄 골스비 연은 총재 역시 정확한 금리 인하 시기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충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금리 인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있을 파월 연주의장의 하원 단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발언이 나올지 주시해야겠습니다.
또 간밤 나온 경제 데이터도 양호하게 나오면서 시장 상승세를 뒷받침했습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미국의 6월 서비스 PMI는 53.1로 나오면서 전월보다는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확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왔고요. 제조업 PMI도 52.0을 기록하면서 15개월 내 최고치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신규 주문 지수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를 보고 조사 측은 경제 확장세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균형 있게 나타났다면서 관세에 대한 우려로 재고 비축이 늘어난 점이 일부 성장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주목할 부분은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됐다는 점인데요.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관세 때문에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소비자 물가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장에 주목했던 이란의 보복 조치가 예상보다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면서 국제유가는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개장 전만 해도 이란 의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제기되면서 유가는 5% 넘게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중동 정세가 통제 가능할 것이라는 안도감이 확산하면서 결국 WTI는 7% 넘게 떨어졌고요. 브렌트유도 8% 넘게 급락 마감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금선물은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란이 제한적인 보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란 정권의 불안정성 등 아직까지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선물은 오늘 0.16% 오르면서 온스당 3,391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국채금리는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전반적으로 미국 국채와 달러의 수요가 많아진 것도 영향이 있었고요. 또 조금 전 언급했던 대로 지난 토요일에 원로의사가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서 연준 내에서 가장 매파 성향으로 보였던 이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도 7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히면서 국채금리는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이 0.04%포인트 내렸고요. 10년물 금리도 0.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비트코인은 금세 10만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중동 분쟁이 확전되기보다는 긴장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인데요. 오늘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은 10만 3천 달러까지 뛰면서 어제의 낙폭을 모두 만회했고요. 원화로도 1억 4,3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CNBC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모습을 드러낸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10년의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성공을 축하한다는 머스크의 선언 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수직 상승했는데요. 월요일장 8% 넘게 오르면서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1,000억 달러가 불어나 1조 1,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테슬라의 무인 로보택시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첫 발을 뗐습니다. 현재는 모델 Y 차량 10여 대만 운영하면서 소수의 SNS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제한된 구역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테슬라 강세론자로도 유명한 웨드부시에 대한 아이브스도 이날 직접 로보택시에 올라 후기를 남겼는데 좁은 언덕길, 양쪽에 주차된 차량과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 그리고 도로로 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로보택시가 능숙하게 주행했다며 안전성 측면뿐만 아니라 주행 자체도 매우 부드러웠다. 시장 선두로 꼽히는 구글의 웨이모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원전 강국 재건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뉴욕주가 16년 만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뉴욕 북부의 최소 1기가와트 약 100만 가구가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규모로 미국 최대 원전 사업자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논의 중인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속도감 있게 치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오는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자체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K원전이 수출 효자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미국에 맡겨놓은 실물 금을 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금 보유량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고 각각 1,000만 톤이 넘는 전체 보유량의 3분의 1 이상을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맡겨두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통화정책의 강제 조치를 언급하며 압박하고 나선 데다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까지 겹치면서 그간 가장 안전한 금고로 여겼던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혼란한 시장 속 월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짚어보죠. 헤지펀드들이 지난주 5년 만에 최고 수준의 레버리지를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294%로 상승했는데요. 북미 주식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소폭 유지하는 한편 유럽과 아시아 주식은 숏 포지션을 늘렸습니다. 은행과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주가 가장 인기 있는 섹터 중 하나로 꼽혔고요. 같은 기간 에너지주도 각광받으면서 순매수 포지션으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오픈 AI가 아이폰의 아버지로도 불리는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와 손을 잡고 하드웨어 시장에 뛰어들었죠. 그런데 시작도 전에 삐걱거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양측이 공동으로 추진하던 AI 하드웨어 프로젝트 관련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돌연 사라지면서인데요. 삭제된 게시물은 인수 발표와 관련한 영상과 마케팅 자료 등으로 이를 두고 일각에선 협업 자체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이번 조치가 다른 회사와의 상표권 분쟁 때문이다, 법적 문제일 뿐 협업에는 변함이 없다 선을 그으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의 일본 구마모토 2공장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살펴보죠. 본래 올해 3월 이전에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연내로 변경했는데요. 사측은 연기 이유로 공장 주변 교통 문제를 꼽았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수요 둔화를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했을 수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TSMC가 일본 외에도 미국과 독일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덧붙였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TSMC가 제2공장에서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들려 했다가 자동차 산업의 앞날을 보면서 확실한 수익을 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고 이에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을 의결하면서 이 충격이 우리 증시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주목됐었는데요. 다행히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3,000선을 지킨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유가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로의 병목 지점으로 이 해협으로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20%가 운송되는데요. 한국으로 오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이곳을 통과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JP모건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유가가 배럴당 최대 13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더 나아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오펙 산유국들의 보복을 유발하며 중동 전역의 원유 공급망을 흔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자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보이면서 국제유가도 5% 이상 급락하며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중앙에너비스 24.3% 시세 분출했고요. 한국앙코르 유전도 24% 가까이 올랐고 흥구석유 17.64%, 한국석유도 17% 가까이 올랐고요. 극동유화도 4%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로봇주가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강세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을 지명했는데요. 배 후보자가 삼성 탈레스에서 자율 무인 로봇을 연구한 만큼 향후 로봇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LG그룹이 최근 로보티즈와 협력을 맺은 점이 다시 한번 부각됐는데요. 최근 LG전자는 로보티즈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공동연구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자율주행 로봇 산업을 별도 법인인 로보이츠로 분할하고 향후 LG전자와 작업형 휴머노이드 협력을 본격화할 예정인데요.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시제품 테스트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로보티즈 상한가 기록했고요. 네오팩트도 22% 넘게 시세 분출했고 로보스타 18.01%, BI매트릭스 15.7%, PNX 미케닉스도 15%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증시의 주인공으로 꼽히는 종목 중 하나죠. 스테이블코인 관련주가 어제도 강세 보였습니다. 국내외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점이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판공성 인민은행장은 최근 금융포럼에 참석해서 장관급 인사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후 중국 매체들이 연일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이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발표해서 도입을 공식화한 만큼 중국 역시 도입할 수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시동을 걸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위메이드 플레이와 위메이드 맥스 모두 상한가 기록했고 넥서스도 29점 상한가 기록했고요. 위메이드도 27.6% 시세 분출했고 마지막으로 네이버도 8%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주가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개별 기업 호재가 영향을 미쳤는데 먼저 SK그룹이 아마존 웹서비스와 함께 울산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이를 위한 출범식도 열렸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이 자리에 참석해서 다시 한번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AI 산업 육성이 본격화할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력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선 ESS뿐만 아니라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SK 이터닉스가 향후 순조로운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더불어서 LG CNS가 네이버 클라우드 주식회사와 죽전 데이터 센터 관련 계약을 맺은 것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호재 있었던 SK 이터닉스 28%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원익PN이 16.58%, 세아 메카닉스도 13% 가까이 올랐고 그리드위즈와 RS 오토메이션 모두 9%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장이 중동 이슈에도 3천선을 지켜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팔아냈지만 개인들이 저가 매수로 대응하며 3천선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시장 체력이 좋아진 걸까요?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의 만성이 된 걸까요? 간밤 뉴욕 증시 오히려 상승했고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소식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양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코스피가 0.2% 약세, 하지만 3014선, 3010선을 지켜냈고요. 코스닥도 0.9% 정도 내림세에 그치면서 78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양 지수가 한 1.7% 넘게 떨어졌던 걸 감안하면 낙폭을 거의 만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천을 지켜낸 건 동학개미였습니다. 어제 개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3,800억 원 강하게 사들였습니다. 1조 원 넘는 매수세는 지난 4월 초 이후에 2달 반 만이었습니다. 어제 지수가 3천을 벗어나자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메이저 수급 주체는 팔작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외국인이 3,700억 원 가까이 팔아냈고 개인이 1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들은 순매수했습니다. 1,200억 원에 가까운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78억 원 매도 우위, 기관 역시 771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단을 보면 순위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상승 랠리를 보이던 종목들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인데요. 네이버가 어제 7.6% 올라서 시총 5위를 차지했고 두산 에너빌리티 14% 가까이 급등하며 시총 6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서 SK 하이닉스와 KB금융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2.5% 약세였고요. LG 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등 2차 전지와 자동차 대표주가 약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는 하락 종목이 확연히 많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정책 기대감에 5% 넘게 오르면서 시총 4위 기록했고요. 타마 리서치도 7% 넘게 상승했습니다만 나머지 동목들은 모두 내림세였습니다. 지수는 그래도 선방했는데 환율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정유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8원 70전 급등하면서 1,384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달 만에 최고치입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위험 자산이 크게 위축된 영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죠. 야간 거래에서 1,390원대까지 갔던 환율이 미국과 이란이 확전을 자제할 것이란 관측에 달러 인덱스가 하방 압력을 받자 NDF에서는 6시 기준 1,372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오늘 환율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얼마나 큰 폭으로 떨어지며 출발할지 체크하시죠. 오늘 우리 시장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흔들림이 저가 매수의 기회였던 걸까요? 대신증권은 지난 이라크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전쟁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이 평균적으로 한 달 후에는 2.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주식시장의 흔들림은 오히려 유동성과 정책 수혜 테마의 비중을 확대할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원자력 산업에 주목했는데요. 오는 26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안건이 상정되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원전주 더불어서 원전 해체주까지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은 시장에서 걱정을 했던 BU 철회, 미국 공장이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미국의 공포 마케팅에 매번 응해줄 필요는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BU 철회 가능성 언급은 미국의 전략적인 압박 카드일 뿐 실제로 시행되면 결국 미국 내 주요 고객사들의 부품 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섹터 단기 주가 조정이 과도하다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중장기 투자 모멘텀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오늘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주 반등 가능성도 크겠습니다. 일정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되고요. 국내 최대 양자기술 행사인 퀀텀 코리아가 개최됩니다. 더불어 넥슨은 개발자 컨퍼런스를 여는데요. 양자암호와 넥슨을 비롯한 게임주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원전 해체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리 1호기 해체를 앞두고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원전과 원전 해체주 테마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프리마켓 통해서 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승했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죠. 일단 프리마켓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5위권 종목 모두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 넘게 반등하면서 거래가 59,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3% 넘는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26만 7,500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1.53% 반등하면서 프리마켓에서는 29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시총 5위에 올라온 네이버 역시 상승 랠리 이어갑니다. 1.9% 강세로 현재 거래가 29만 5,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장도 볼까요? 역시나 지금 빅5 종목들은 모두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2.1% 반등으로 거래가 38만 8,000원, 에코프로비엠이 4.4% 오름세로 10만 3,600원에 거래가 집계되고 있고요. HLB가 0.2% 오름세,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시총 4위로 올라와 있는데 3.6%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는 31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에코프로까지도 3.15% 상승세 보여줍니다. 현재 4만 4,2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3,000선을 지켜낸 우리 시장, 오늘은 더 큰 도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구간인데 하지만 시장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 보여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한숨 돌리셨죠? 네. 아우 출근길에는 좀 사고들 안 났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사고. 예. 예. 그냥 꽉 막히니까 답이 없죠. 마음 많이 졸였습니다. 예. 아니 우리 투자분들도 마음 졸이셨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이란이요 휴전 네.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또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의 이 상당한 또 출렁임이 맞아요. 있었는데 결국에는 반등했고. 결국에는 반등이고 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이번 랠리 배팅이 굉장히 지금까지는 성공적입니다. 그러게요. 예. 놀라워요. 결과적으로는. 예. 예. 뭐 지금 유가도 떨어지고. 유가도 떨어지고, 네.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 미리미리 예고까지 하면서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다가 땡큐라고 네. 그러게요. 미리 알려줘서 고맙다. 예. 지금 뭐 얘기로는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그 휴전할 것을 제안했고 네. 카타르가 중재했다 이런 보도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참 이게 이제 어디서 이렇게 숨고르기도 숨고르기가 없었는데 어디서 이게 지금 이 랠리가 잠시라도 멈출란지 그게 궁금해지는 장이 돼버렸네요. 네. 네. 오늘은 어느 분이 오셨나요? 네, 오늘 CMS 증권 박상준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강 이사님. 예, 중요한 때 나와주셨네요. 지금 뭡니까 뭐 지난 주말부터 해서 사실 토 일을 보내면서 걱정 많이 했습니다만 어제 뭐 급등 같은 약보한 마감이었고 미국장도 굉장한 또 이렇게 맞아요.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한번 요 시장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면은. 일단은 이게 시작된 게 지지난주 네. 금요일이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난주 금요일 13일 날 13일 이스라엘이 날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그렇죠. 사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길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뭐 좀 간단하게 끝나지 않겠냐. 미군 개입 같은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중론이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가까워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개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당시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뭐 개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2주간의 유예를 줬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돌아와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좀 교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장이 안도를 했어요. 2주간의 이제 어떤 기간을 준다고 하면서 내가 1초 전에 뭐 이제 공격 1초 전에 결정하겠지만 맞아요. 예. 그래도 2주간에 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네. 그러고 보면 되게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장은 안도를 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은 두고 결정하지 않겠냐 했는데 이게 주말에 바로 이제 공습을 해버렸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일요일 아침 네, 정도에 네. 제가 왔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핵시설 3군데를 공격을 했다 이렇게 네. 하면서 또 그날 저녁 때 이야기를 말을 바꾼 거는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정권이 교체됐거든요.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이야기를 또 했어. 교체했다는 건 아니죠. 네, 교체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그날 밤에 했단 말이에요. 이란을 그래서 다시 위대하게라고 네,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완전히 이거는 그 어떤 남의 어떤 그 정치에 개입을 하는 이제 말이 안 되는 행위였었는데 이게 보면 2주간의 이제 어떤 유예를 준다는 것도 이제 어떤 교란이었던 것 같고 요번에 이제 폭격을 한 것도 보면은 교란 작전이 좀 있었는데 요번에 B2 스텔스가 이제 7개가 이제 투입이 됐잖아요. 네. 근데 요것도 이제 서쪽 부근에서 일부러 B2를 띄워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작전을 하는 것처럼 이란을 교란시키면서 뒤로 돌아서 갔거든요. 그래서 한 32시간 정도를 계속 이제 공중 급유 받으면서 이제 쉬지 않고 달려가가지고 폭격을 하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어떤 것들이 모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좀 교란이라든지 뭐 이런 거의 일부분이 아니었나 결과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한 것도 네. 지금 휴전 합의가 오늘 아침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좀 지금 그때는 좀 보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그런 발언도 결국에는 자신감에서 표명됐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 폭격을 하고 나서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우라늄이 제거가 됐는지 시설이 제거가 됐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워낙 지하 벙커에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위성 사진으로 구분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도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였었죠.
어제 이제 포르도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다시 한번 폭격을 하면서 네. 완전 차단하는 이런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그지만 여전히 이제 작전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권 교체에 대해서 본인은 관심 없다고 하다가 왜 못 바꿀 이유도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어느 정도 이란한테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본인의 압박용으로 좀 사용을 한 게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란은 이제 우리가 다 좀 예상은 하고 있었듯이 이제 반격을 할 수 있는 힘은 조금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합의에 휴전 합의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지금 화면에 좀 전에 이제 12시간 휴전 합의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란이 먼저 휴전에 돌입을 하고 이제 12시간이 경과하면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휴전에 돌입을 하고 이제 24시간째가 되면 전 세계가 12일 전쟁의 공식적인 종결을 경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란이 먼저 12시간 휴전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12시간 경과 보고 이스라엘이 12시간 휴전을 하고 이제 이러면 24시간 휴전이 된 거니까 그로써 종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웃기죠. 휴전하면 같이 다 같이 휴전해야 될 텐데. 이란이 먼저 네, 하고 먼저 이란이 하는 12시간 것도 하고. 휴전한다는 의미보다도 이란이 그럼 그쵸. 먼저 공격을 하지 공격하지 말라는 않고. 얘기예요. 먼저 예, 그냥 이제 예. 본인들이 포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보고 마음에 예. 들면은 뭐 또 하고 뭐 12시간 이런 하고 얘기인데. 그래서 24시간 채워지면 종결.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번에 완전히 주도권을 뺏겼다라고 봐야겠죠. 이제 전쟁 초반부터 해가지고 사실 이게 전쟁 초반이 아니라 지난 1년 넘게 이제 이스라엘 전쟁에서 주변국들이 정리되면서 완전히 승기를 뺏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요번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라늄이 완전히 제거됐는지 그래서 저희가 요번 휴전이 되면 예. 이란은 앞으로 이제 정말 핵을 완전히 포기할 건지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봐야 되는 면이 있는데 트럼프는 원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게 목표다라고 네, 했으면은 맞습니다. 사실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완전 파괴하는 게 목표였다라고 보여지는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폭격을 한 곳이 핵시설이 세 군데인데 예. 포르도랑 나탄즈, 이스파한 이렇게거든요. 이 나탄즈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처음에 공습할 때 공격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포르도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벙커버스터를 썼잖아요. 근데 B2 폭격기에 벙커버스터를 2개씩 달 수 있거든요. 그래서 7대가 나갔으니까 총 14발이 출발을 그렇다고 한 네, 볼 수 거예요. 네. 있네요. 이 중에 12발이 포르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포르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포르도에 공습을 했는데 이 포르도 그러면 우라늄이 이제 다 폭격이 됐으면 이제 방사능 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렇죠. 감축이 돼야 예, 되는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감축이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 그리고 6월 19일 날 위성사진 계속 위성사진을 찍고 있잖아요. 19일 날 위성사진으로 보면 트럭이 쫙 늘어져 가지고 이제 그 시설 앞에 진입로에 트럭이 16대가 늘어서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럭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왈가왈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라늄 시설이랑 원심 분리 같은 것들 급하게 옮겼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앞에 토설을 쌓아가지고 이제 어떤 방어를 좀 하려고 했던 것이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뭐 지금으로 봐서는 방사능 누출 같은 것도 확인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과연 정말 그 안에 우라늄 농축물이 있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는 거고요. 그 정도까지 네. 과연 있었느냐.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발 같은 경우에 나탄지에 떨어졌고요. 그래서 거기는 뭐 논외로 치더라도 이스파한이 문제인데 네. 이스파한은 요번에 벙커버스터로 공격을 안 했고 토마호크 30발을 쐈거든요. 그러니까 토마호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속이 좀 느려요. 다만 적중률이 굉장히 좋은데 이제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게도 무겁고 어찌됐든 그 기술로 밑에 들어가서 지하수소를 네, 뚫는 거잖아요. 요번에 12발이 6발을 쏘고 그 다음에 6발을 추가적으로 더 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폭파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토마호크는 어찌됐든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로 못 들어가는데 예. 이스파한은 나탄즈나 이제 포르도에 비해서 더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벙커버스터를 쓰지 않으면 여기는 공격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중론이거든요. 근데 이스파한에 지금 사실 양이 더 많아요. 408kg 정도의 이제 60% 농축 우라늄. 보통 핵폭탄을 만든다고 하면 90%까지 농축돼야 네, 되거든요. 60%까지 농축됐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에요. 이거는 몇 주 동안 원심 분리기 더 돌리면 90%까지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408kg면 핵탄도 9개에서 10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파한에도 상당히 많은 양이 있었는데 거기는 토마호크로 때리면서 사실 시료가 이게 정말 있는 건가? 요거에 대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이 포르도에서도 다 옮겼다는 설, 그리고 이스파한은 크게 타격이 없다라는 설을 봤을 때는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제거됐다고는 저희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보기 어려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란이 이번에 합의를 하는 것도 hun인들이 결국에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카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의는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영원히 저희가 종식이라고 봐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박 이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일단은 이제 의심스러웠던 게 뭐 그 엄청난 벙커버스터 지하 몇백 미터까지도 파고 들어가서 네. 폭파할 수 있다는 그 폭탄 투하까지 왔는데 지금 아까 자료 화면에도 나왔던 그 B2 폭격기에서 이렇게 벙커버스터가 투하되는 모습은 실제 상황이보다는 저게 이제 계속해서 자료 화면으로 송출되는 게 훈련 모습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실제 벙커버스터 투하 첫 번째입니다. 예? 첫 번째예요. 실전에 투입된 건 처음이란 얘기인데 네. 이제 그 관련한 영상은 아직까지 저는 뭐 본 적은 없고 그리고 이란은 뭐 핵물질 딴 데로 옮겼다고 네. 처음엔 주장을 했고 그렇게 투하를 했는데도 방사능 오염이 없다는 것도 네. 이상하고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의 말 바꾸기를 좋게 봐주면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기만술이기도 하고 네. 전쟁 상황에서는 통할 수 있는 평상시 같으면은 그야말로 신뢰가 망가지는 그런 그거지만 그렇다고 이란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어디 때린다 미사일 뭐 그 열 몇 발을 던진 중에 다 요격되고 한 발 떨어졌는데 사람 하나 안 다치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걸로 그냥 이란 국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보복했어라고 해서 넘어간다? 뭔가 좀 약한데 역으로 이란 또한 기만술을 갖다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 이런 식으로 하지만 결국 길게 가는 거죠. 핵은 핵대로 준비하면서 뭐 그렇게 본다면은 뭐 좋기야 아까 정민혜 말씀하신 대로 12시간 서로 자제해서 하루 후에 24시간 후에 결국 이란 이스라엘 전쟁 종료 트럼프 대통령의 그 화끈한 그걸로 결국 중동 평화 이끌어내 뭐 와 그쵸. 트럼프 와 미국 이러고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완전한 종결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리 얘기를 사전에 해놓고 미군 기지 두 군데를 이제 작년에 카타르 우리 이라크 4월 10월 달에 두 번 봤던 그 약속 대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020년에도 그때 이제 그 이란 혁명수비대 장군이 그 저기 드론으로 암살당한 솔레이마니 적이 죽을 있었어요. 때. 네,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미리 얘기해놓고 맞아요. 공격해가지고 보복한다고 사람이 하는 아무도 게, 없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이제 어떤 미봉책에 좀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요번에 제가 폭격해서 저도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저도 정확히 느꼈는데 이게 무력으로 핵시설을 제거하거나 완전히 위협을 제거하는 건 쉽지가 않구나. 너무나 이제 깊이 숨어 있고 이란도 그런 것들을 다 감축할 수 있으니까 미리 옮겼던 네. 거잖아요. 정황상으로도 네.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에 했었던 핵 협상 테이블로 나와가지고 끌어내려고 했었던 뭐 어찌 보면 햇볕 정책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실 그런 게 조금 더 유효한 거 아닌가.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중간 선거가 걸려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공습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어찌 보면은 외줄타기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만약에 거기에서 이렇게 휴전 합의가 바로 이렇게 지금 다음 날에 나오지 않거나 조금만 길어지게 되면 이거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해서 본인이 엄청나게 비난을 했었고 그랬었죠. 수렁에 빠지는 거를 엄청나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아프가니스탄 들어가면서 그게 지금 10년 넘게 동안 맞아요. 수렁에 미국이 예, 빠졌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한다?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이야기한 마가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거라서 완전 외줄타기였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그 어떤 서로의 이득이 맞지 않았나.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도 안 좋고 본인들이 이제 정권 교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 좋은 경제를 잡는 게 우선인데 여기서 본인들이 무슨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든지 이런 강경 조치로 나올 수 있는 입장이 절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그렇다 보니까 핵탄두만 살려두면 멀리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나온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떤 그 이득이 좀 맞아가지고 이런 결정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 이사님 실제 이스라엘이 뭘 얻었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완전히 이란 제거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본인들이 무슨 한가의 국가를 완전히 글쎄. 제거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이제 국제적으로 약화시켜서 본인들이 이란을. 중동의 주도권을 갖고 가는 거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이라는 본인의 든든한 백이 네. 뒤에서 봐준다는 게 국제적으로 이번에도 입증이 됐고 그 와중에 이제 주변국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본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중동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재편이 되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그림은 어느 정도 좀 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경파의 지지를 받고 본인이 연정 구성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본인이 퇴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입지를 이제 잘 다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이제 다 획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고 봐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사실 이제 휴전이 뭐 24시간 뒤에 예. 갑자기 뭐 뒤집어지거나 이럴 예, 가능성은 예. 좀 적어 보이기 때문에 전쟁 이슈는 이제 어제 시장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어느 정도 좀 페이드 아웃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동 사태 관련해서는 유럽 증시 마감할 무렵까지는 이런 좋은 소식들이 아직 안 들렸었나 봐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마감은 좀 약했고 지금 저 지수물 흐름 보니까 뭐 유럽도 오늘은 네. 이제 좋게 갈 거야 하는 분위기인데 그 외에도 그러면 그 전쟁 상황은 그렇다 치고 뭐 유가가 그냥 뚝 꺾였으니까 네, 맞습니다. 유가하고 지수하고 보면 거의 요새 역으로 막 네. 움직일 정도로 전쟁 변수에 민감했는데 그 외에도 좀 이렇게 장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 네. 또 뭐 몇 가지 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뭐 그 연준 이사가 이제 뭐 금리 인하 같은 그러게요. 발언들 보호만 7월 달에, 이사? 예, 이제 아. 뭐 이제 7월달에 인플레이션 꺾이는 거 보이면 이제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것도 같이 이제 엮였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원로 혼자 떠들던 것보다 훨씬 그렇죠. 유가 자체가 좀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사실 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잡을 것이냐 관세까지 부과하면서 네. 요거에서 있어서 핵심은 에너지였거든요. 네. 예. 원유 가격을 낮추겠다는 게 핵심이었는데 요번에 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원유 가격이 좀 올라가는 기미를 보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던 건데 사실 요것도 나오면서 이제 연준 이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같이 이제 어떤 상승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원유 가격은 이 정도에서 좀 안정세로 가지 않을까. 사실 저는 이제 어제 퇴근하고 굳이 기름을 가득 채워놨거든요. 혹시나 몰라가지고. 근데 주유소 가보니까 네. 사람이 저는 줄이 쫙 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네,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항상 좀 오버하는가 이런 생각했는데 어찌됐든 가득 채워놨지만 그 원유는 다행히도 제가 뭐 가득 채워놨어도 이렇게 안정되는 게 더 좋은 거니까 세상을 위해서 안정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어제 기름 넣으라고 불 들었는데 하루 더 버텼는데 오늘 잘 됐다. 아니 별 반응 사실 우리나라 아니, 뭐 휘발유가에 시차가 큰 있긴 하다고 영향이 하더라고요. 없잖아요. 네, 국제 원유 가격에 올라가는 게 시차 있다는 건 하지만 네. 아 왜 이러세요? 그래도. 어디 해외여행 가면서 한 7, 80만 원 경비 쓸 것 같고 환율 얼마나 신경 쓰는데 7, 80만 원 환전할 것 같다는 거. 분할로 한전해. 그것도 분할 매수해 가면서 네. 전기차로 바꾸세요, 그냥 지금. 아니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보험원 이사도 이게 이번에 입장을 바꿨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게 네. 저희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매파 중에서 강경 매파였고 또 부의장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기사에는 뭐 보험원의 반란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9월이 아니라 7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일단은 근데 파월 의장이 뭐 네. 직접적으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는 아니지만 사실 모든 것들이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좀 한다라고 본인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특히 6월달에 어떤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라든지 네. 점도표나 보면은 상당히 좀 내부적으로도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7월달에는 정말 이제 데이터가 그렇게 꺾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명분 자체도 조금 약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7월달의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연준 이사들 발언들이 지금 쭉 네. 오늘부터 계속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야겠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7월달 올릴 것 같다 아니다 지금은 아직 좀 아직까지도 6월이고 이제 막 FOMC 끝났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그런 발언들 나오는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는 이제 의견이 이제 엇갈리기 시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 7월이 아니라도 짧은 네. 시한 내에는
이제 연준에서 낮출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어제 나스닥이 진짜 많이 올랐던데 네. 네, 뭐 로보택시 뭐 이거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요거가 이제 어제 또 그 일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일요일 날쯤에 이제 그 나왔는데 거기 시간으로 일요일이죠. 이제 미국 시간으로. 아 그 텍사스 오스틴에서 네. 시작했다는 운행이 네, 일요일 날 맞습니다. 시작된 겁니까? 네, 근데 아. 전쟁 이슈로 살짝 묻힐 뻔하긴 했었어요. 그때 이제 폭격되는 거 다음 날이었어가지고 네. 시장에서는 투자에 더 그거에 집중을 했었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기대와 우려가 상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항상 뭔가 새로 발표할 때 기대와 우려가 항상 상존해요.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네. 뭔가를 발표한 날은 주가가 좀 떨어지거든요. 항상. 왜냐하면 애플이랑 비슷해요. 애플도 뭐 발표하면 한국 언론에 쫙 나오죠. 아, 예. 역시 혁신은 없었다. 근데 뒤에 가서 판매량 보면 늘어나 비슷한 현상이 테슬라한테 꼭 발생하거든요. 항상 이런 어떤 이슈의 중심에 있는 데는 공격을 많이 받고 적도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제 로보택시 나왔을 때 오전 시간에 한국 반응이라든지 외신 반응을 좀 보면 네. 아 역시 이거 생각보다 별론데? 라는 반응이 좀 있었고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막 출시가 됐는데 아 이게 딱 출시가 되고 나서 로보택시를 바란 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이게 휠 같은 거 없고 운전대 같은 거 없고 뭐 나는 그런 거를 원한다 했는데 운전대 있었고 그리고 옆에 이제 보조 직원이 있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웨이모나 이런 거 보면은 보조 직원도 차 안에 없고 보조 직원이 타고 네, 있어요. 옆에 안전 이제 모니터 안전 요원이 있었어요. 요원이라는 거죠. 네. 그, 네. 그 차라리 영상에서 모니터 하지 말고 보면은- 앉아서 운전을 하지. 뭐, 근데 하여튼 그 요원이 있으니까 예. 이거 생각보다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로봇 택시 자체가 아니라 모델 Y에다 접목했네. 막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네. 생각보다는 조금 실망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주가의 반응을 보면 그 사이에 있었던 인플루언서들 초청해가지고 막 이제 그 체험시키고 예. 유튜브 영상을 막 올렸잖아요. 예. 그 사이에 있었던 반응들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주가가 좀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밌는 것은 요번에 이제 그 정액제로 했거든요. 요금을. 요금, 예, 네. 맞아요. 근데 이 로봇 택시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운행을 할 때요. 1, 2, 3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는 시범 운행이에요. 돈을 안 받아요. 2단계는 정액 요금 시범 운행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범 운행이기 때문에 테스트 해보는 개념도 있고 다만 진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니까 이제 돈은 정액제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가 정액 요금을 하면서 완전히 그냥 매스 시장에 이제 네, 오픈을 네. 하는 거거든요. 근데 2단계로 오픈을 한 거예요. 지금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단계 건너뛴 거죠. 네네. 근데 여기에서 보면 4.2달러인데 여기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일론 머스크가 4.2달러로 책정한 이유가 네. 좀 밑에 있는 건데 이게 4.2라는 420이라는 숫자가 마리화나를 뜻하는 숫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4.2로 책정을 한 거예요. 왜 마리화나가 4202라는 그러니까 이게 걸로?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옛날에 이제 고등학생 5명이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그 마리화나 못 구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버려진 거를 찾으러 가자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5명 정도 모여가지고 뭐 그런 거를 조직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끝나는 시간 4시 20분에 만나자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420이라고 줄여 부르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시초는 그렇고요. 아, 그게 그것도 이제 더 의미가 발전이 있나요? 되고 어디 뭐 의회에서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4월 20일이 뭐 마리화나의 날 뭐 그런 걸로 되면서 420이 결국 이제 마리화나를 뜻하는 숫자가 됐는데 네. 어찌됐든 4.2달러로 책정을 한 거는 또 그런 위트 있는 모습을 또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특징 중에 이제 저도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뒷좌석에 타면은 스크린이 있거든요. 그걸로 네. 게임도 하고 본인이 이제 스포티파이 음악 듣거나 넷플릭스 보던 거 바로 연동해서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팁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팁을 로봇 택시인데 왜 팁을 내지? 네. 팁을 누르면은 거기서 그냥 아 뭐 농담이었다 이러면서 팁 안 받는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뭐 위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좀 고도로 계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팁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네. 올라가면서. 네. 근데 아 저희는 팁 안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사용자가 눌러서 팁 안 받는 거를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는 거랑은 좀 다른데 네네. 뭐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가 있습니다. 이게 택시를 부를 때 우리도 이제 그런 게 좀 있는데 좀 헷갈리는 구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고가도로 밑에서 부른다든지 그러면 고가도로인지 밑인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이제 라이다 같은 경우 라이다 기반에서 하는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헷갈려서 이제 위치가 지정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테슬라는 일부러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것들을 실험을 했는데 정확히 고가 밑으로 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구동이 잘 됐다라는 것들을 FSD에 대해서 검증이 이번에 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테슬라 주가가 워낙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었고 눌려 있었다 보니까 이번에 반응이 괜찮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으로는 뭐 웨이모는 이미 이제 여러 지역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 이제 오스틴에서 시작해서 네. 언제 확장하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기술이 정말 웨이모에 미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두 개가 완전히 다르고 저는 이제 뭐 테슬라의 기술이 더 대단하다고 보는데 웨이모는 어찌됐든 간에 라이다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로 맵을 그려서 하는 거고 이제 제한된 구역에서 수십만 번 돌아다니면서 학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본인이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테슬라는 라이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로만 비전 센스로만 판단하는 거고 본인이 학습된 내용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되는 구간에서 본인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비보호 좌회전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번에 좀 그 테슬라의 AI라든지 뭐 이제 그룹 같은 거 썼다고 하는데 그런 AI라든지 FSD 성능이 좀 검증이 되면서 이게 향후에 조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각이 됐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웨이모랑 테슬라랑 퍼지는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웨이모는 어찌됐든 저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라이다도 달고 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 비용이 많이 들고요. 테슬라가 하는 목표는 어찌됐든 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가지고 기존 사용자들한테 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퍼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규제 이슈라든지 그런 것만 발목 잡히지 않으면 퍼지는 속도는 훨씬 빠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실제 같습니다. 차량 가격 차이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말 사이버 캡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모델 Y로 이번에 시행했잖아요. 네네. 근데 사이버 캡을 내기 시작을 해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택시 플러스 기존 차량 운전자들이 안 쓸 때 택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렇게 두 개 접목하면 퍼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 기사님 이거 좀 기초적인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현대차가 됐건 기아차가 됐건 이렇게 뭐 승용차를 갖다 하면은 그게 자가용으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또 택시 회사 운수 회사들이 또 대량으로 구매해서 택시로 굴리지 않습니까? 네네. 뭐 개인 택시의 경우도 마찬가지. 자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로봇 택시를 통해서 테슬라는 그 로봇 택시를 판매하는 데서 이익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아예 택시 회사처럼 로봇 택시에 그 해서 뭐 4달러가 됐건 4.2달러가 됐건 4달러가 좋겠네. 김영철 씨 가서 4달러 하면 광고하기도 좋고. 그래도 420 의미가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 딱 이렇게 이거까지 아예 안대 하나 한국에서 하시고 이렇게 4달러, 4달러 하면 이거 될 건데. 그러면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로봇 택시를 갖다가 아예 테슬라가 택시 회사처럼 모든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두 개 병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병행을 한다. 되는데 요거는 비중이 좀 작을 걸로 예상되고요. 어느 쪽이요? 이제 그 택시 회사를 본인이 운영하는 비중이 좀 작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 궁극적인 목표는 우버 같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버와의 합병이나 우버랑 충돌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네. 지금 저는 테슬라 운전자는 아니지만 네. 테슬라 운전자가 본인이 사실 출퇴근하고 회사에 있는 시간 동안에는 사용을 안 하잖아요. 네. 예. 그때 택시로 돌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본인이 안 타고 그냥 이제 자동으로. 그래서 그거가 이제 궁극적인 모델인 거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퍼지는 속도도 훨씬 빠르고 이제 그 택시 운전자랑 이제 나눠가지는 비율이니까 운전자들이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테슬라는 그냥 소프트웨어 파는 거 플러스 거기서 이제 택시 요금까지 같이 끌어들이는 이런 사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참, 근데 일론 머스크가 위트 있는 게 그 이번에 그 가격을 이제 4.2 책정한 게 420 마리화나를 네. 의미한다 말씀 주셨는데 그 모델 시리즈도 사실 섹시잖아요, 섹시. 그렇죠. 맞습니다. 모델 3가 네, 아니 모델 그 S. 테슬라 시리즈가 S 네, 그리고 S랑 3 예, 그다음에 X, X, Y. Y죠. 근데 3는 이제 그 거꾸로 뒤집은 포드에서 상표권 등록 때문에 네. 못 쓰게 해가지고 뒤집어서 3.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다 되게 좀 감각 있고 위트가 있는 그 것 트렌드 같아요. 예. 같은 것들 이제 그 사람들한테 뭐가 이제 어필되는지 잘 아는 사람 예. 같고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향후에 조금 이제 변곡점에 조금 온 것 같고요. 되게 중요한 것들이 앞으로 좀 남아 있는데요. 다음 주에 아마 그 2분기 인도량이 나올 거예요. 예. 이게 1분기 인도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뉴스에도 네.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그때는 핑계거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델 Y가 이제 신모델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발생하는 공백 기간이 있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투자자들한테 오케이 이 정도는 안 나와도 괜찮아라는 핑계거리 있었는데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고요. 5월 달만 해도 이제 외제 자동차 중에서 한국에서 테슬라 모델 Y 신모델이 제일 많이 팔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인도량이 실질적으로 모델 Y 신모델이 얼마 팔렸느냐가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기간이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네. 주에 뭐 지금의 어떤 나오는 어떤 그 결과들이나 보면은 2분기 특히 적어도 5월 달 정도는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판단이 네.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나왔을 때 좀 인도량이 괜찮게 나오면 다시 한번 좀 주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 저가형 모델 이게 뭐 가칭으로 모델 2라고 하거든요. 네. 테슬라에서는 이제 모델명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 이제 저가형 모델 출시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뭐 그런 이슈들로 좀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6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됐습니다. 오늘 1.4% 오늘 또 반등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3,056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1.3% 상승 예상되면서 지금 795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죠. 양시장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또 강한 급반등 좀 예상이 되는 분위기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9,200원, SK하이닉스도 3% 강세가 예상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호가 1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1.8% 상승 예상되고 네이버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오늘 2% 강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지금 20만 6천 원. 이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2% 강세 예상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5%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90만 5천 원. KB금융 2% 상승 예상되고 기아 3.6%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99,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일부 방산주라든지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가격 하방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9%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현재 호가는 39만 2천 원, 38만 7,5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5%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만 5천 원, HLB가 4% 하락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4% 강세 예상됩니다. 호가 32만 원, 에코프로 2.6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휴젤 1.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6만 9천 원, 파마리서치 오름세 예상되고요. 펩트론이 2.8% 강세가 예상되고 삼천당제약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가 16만 9,300원, 클래시스 보합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1분여가량 남았는데 자,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네요, 소장님. 네. 예, 그러네요. 지금 테슬라 얘기 한참 하다가 지금 바로 개장 2분 앞두고 동시효과를 알려주시네. 네, 아니 이러고 봐도 또 개장 봐도 되죠, 뭐. 예. 야, 아니 그런데 진짜 그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난번에 얼마였죠? 이거 우리 2000 그거 기술적으로는 이제 어디서 멈출지를 갖다가 가늠할 수가 없는 아닌 말로 2021년 고점까지 그냥 열려 있어 버리니까. 네. 여기서 이제 어느 쪽 업종이 이제 주도해서 갈 거냐는 조금씩 먼저 바람은 타겠습니다만 굉장히 이거는 무서운 장이 섰네요. 보니까 이렇게까지 4주 연속 계속해서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게 얼마만이라더라. 2000년대 초반 이후로 나타난 현상이니까 진짜 역대급 큰 장이 서긴 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의도 분위기 어때요 지금 박 이사님 이 장에? 요새 근데 예. 저는 사실 이제 해외 주식 쪽이고 해외 주식 또, 쪽. 특히 중국 주식 쪽을 이제 세일즈다 보니까 사실 요새 제가 느끼는 주관적으로 저의 주관적으로 입장에서 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중국 쪽에 관심이 많이 떨어졌어요. 솔직히. 그러게 연초에 항상 그때 유럽하고 중국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연초에 이제 딥시크 나오고 중국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증가를 이제 했었는데 그 중국 얘기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네, 6월 24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중동 쪽 소식,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 호가 분위기 좀 전에 보셨다시피 양시장 또 급반등 좀 예상이 되는 분위기고 국제 유가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미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시장에서는 유동성 확대로 좀 해석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오늘 양시장은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1.5% 상승이네요. 3,061포인트. 단숨에 지금 50포인트 가까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1.4% 상승입니다. 796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올라갑니다. 59,400원. SK하이닉스가 4% 넘게 올라갑니다. 27만 1,0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3% 상승합니다. 100만 5천 원. LG 에너지솔루션 2% 상승이죠. 29만 9,500원. 네이버가 좀 떨어집니다. 28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지금 2.7% 강세입니다. 20만 6,500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3% 가까이 올라갑니다. 7만 6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8% 떨어지고 KB금융,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1%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3% 강세입니다. 지금 39만 1,500원, 에코프로비엠 6.8% 올라갑니다. 10만 6천 원. 이 가운데 HLB가 좀 떨어집니다. 49,9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모두 4% 강세. 각각 주가는 31만 9,500원, 44,950원이고요. 휴젤이 0.5% 올라갑니다. 36만 4천 원이고 파마리서치가 좀 떨어지네요. 48만 6,500원. 펩토론이 4% 강세입니다. 클래시스, 삼천당자 모두 2% 이상 올라가네요. 6만 2천 원, 16만 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좋습니다. 지금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되는 상황이고 건설주가 올라갑니다. 글쎄요, 사실 이제 좀 냉혹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전쟁 뒤에 이제 재건에 대한 이슈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주들도 이런 부분에서 좀 상승을 보여줍니다. 현대건설이 7% 강세, 지금 8만 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DL-ENC도 5% 올라갑니다. 48,850원.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1.8% 올라가고요. 삼성물산, 대우건설도 2%에서 4%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GS건설도 3.9% 올라갑니다. 오늘 건설주들 흐름 좋고 보셨다시피 이제 2차 전지 쪽 좋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도 좋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셀 쪽도 좋아요. 대표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각각 3% 안팎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이노베이션은 아무래도 정유 섹터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10만 200원 선. 이 가운데 천보는 3% 강세 4만 700원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쪽 좋죠. 앞서 보셨다시피 SK하이닉스가 지금 27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지금 59,600원, 2.7%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증권주 좋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8% 강세입니다. 23,300원이고요. 다울투자증권도 3.9% 올라가고 하나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도 각각 4%, 3% 상승세고요. 한국금융지주 4.6% 올라가고 삼성증권도 지금 3% 오름세입니다. 그밖에 NH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다 올라가네요. 지금 하단에서 나오네요. 이란이 공격 멈추면 휴전 동의한다. 결국 이란이 먼저 12시간 휴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쪽 휴전하고 이런 상황이죠. 오늘 증권주 흐름 좋고 오늘 보니까 지역화폐 쪽이 다시 움직이는데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투자하실 때는 각별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나이, 유라클, 코콘 다 오름세긴 합니다만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성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개인은 131억 원 매수 우위, 기관도 45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170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도 지금 개인과 기관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 규모는 161억 원, 73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은 22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15원 30전 하락한 1,36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달러난을 많이 떨어지고 시장으로는 굉장히 좋네요. 지금 코스피가 3,070선을 넘어섭니다. 예. 예. 15원, 20원씩 뭐 와. 올랐다 빠졌다 하니까 네. 야, 이거 엄청나네요. 덤덤하죠 좀. 아, 맞아요. 예전 네. 같으면 이 이게 정도까지는 10원 아니었는데. 정도만 움직여도 급등 급락이라 했는데 예. 이제는 이게 그냥 너무 익숙해져 버렸네. 그러니까요. 1,400원 가도 옛날 뉴노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코스피 지수가 50포인트, 60포인트 이러다 이제 100포인트 보자고 하겠는데요. 하루에 100포인트씩 오르든지 내리든지. 아, 그나저나 아까 이사님 음. 요즘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서 관심이 없다. 그렇다 말씀 주셨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지금 2분기 때 좀 그래도 지수 자체가 좀 쉬고 있거든요. 아, 지수 자체가.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 2분기에 저희가 있었던 일들 좀 회고해 보면은 4월 달에 이제 그 관세 이슈가 좀 있었고 유예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유예가 있으면서 중국 정부에서 약간 이제 금융 정책이라든지 서포트를 쓰기가 좀 애매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무슨 어떤 금융적인 서포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는 게 없고 준비 상태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2분기에 기술주들이 이렇게 좀 쉬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이제 보기에 조금 더 괜찮은 시기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7월 달에 어찌됐든 간에 90일 유예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더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때는 정말 또 이제 달릴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고. 근데 그때 분위기가 또 조금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중국 정부에서 뭔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증시 입장에서는 한 번의 충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달릴 수 있는 가능성들 뭐 그런 것들이 좀 열려 있다라고 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3분기에 이제 중국 증시가 보기 괜찮죠. 다만 이제 그 사이에 2분기 때 지수는 좀 그랬어도 그 안에 굉장히 좋았던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좋았던 거예요, 보통? 근데 이제 뭐 팜마트 저번에 한번 저도 소개했었던 예. 팜마트를 필두로 한 신소비 종목들이 예. 굉장히 좋았죠. 2분기 지난 내내. 오후 방송 때 네. 그 라부부 맞죠? 네, 맞습니다. 라부부 인형 들고 오셨는데. 네. 예. 그런 쪽이 좋다라 신소비 쪽. 네, 그쪽이 이제 요새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 이제 지금 한 3일 정도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받은 원인 같은 것들도 있지만 지금 이제 그동안 팜마트를 계속 이제 째려보고만 있던 분들이 많이 있었고 네. 예,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리테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기는 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 3일 정도 조정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것들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팜마트가 이제 저 라부부라고 하는 인형 네. 네, 저게 제가 갖고 왔던 거네요. 오늘은 그때. 왜 안 갖고 오셨어요? 아, 좀 부산스러운 것 같아서 아침부터. 아니 그래도 좀 오늘 시장 이렇게 좋을 때 좀 들고 오시면 분위기가 한층 업되는데. 아 예. 그때 화면상으로 보니까 좀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커가지고 아 이게 좀 그런가? 아니, 그래도 또 실제로 지금 저 보면- 열풍이 어느 정도예요? 저게 이제 작년까지 예.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팜마트 주가는 한 두세 배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작년까지 이제 소개할 때 라부부를 소개하진 않았었어요. 아. 그때는 팜마트의 사업 모델을 소개했었고 저런 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몰리라고 하는 본인들의 이제 그 지적재산권인데 뭐 저런 거 소개한다든지 팜마트 랜덤 박스여서 굉장히 잘 된다라는 거였고 근데 라부부는 올해 들어서 완전히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졌는데 요새 이게 좀 SNS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런 제품들이 뜨는 게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올라왔거든요. 지금은 그냥 급등해버려요. 왜냐면 SNS로 퍼지는 속도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시작은 아마 이제 블랙핑크 리사였던 것 같은데 블랙핑크 리사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본인 이제 하고 다니는 것들을 올리면서 그때는 동남아 쪽에서 떴어요. 그래서 태국이나 이런 데서 네. 열풍이 불었었고 그러다가 올해 들어가지고 뭐 리한나라든지 뭐 데이비드 베컴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본인들 가방에 뭐 이제 키체인으로 달고 다니고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헐리우드 쪽,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도 뜨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전 세계적인 열풍으로 좀 가져갔는데 뭐 리셀가 이런 것들 3-4배는 좀 우습게 됐고요. 예. 근데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환경이 팜마트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었다. 첫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재패니메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일본 애니메이션 필두로 한 이런 귀여운 피규어 이런 거에 대해서 장벽에 허물어져 있었어요. 다들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리고 작년부터 기억하시겠지만 그 가방 네. 여성분들 가방에 키체인 달고 다니는 거 막 그런 것들이 맞아요. 유행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인형도 많이 달고 다니고. 네, 예. 그게 저거 그 라부부랑 딱 부합되면서 완전히 뜬 건데
지금은 이제 뭐 리셀가가 엄청나게 붙고 뭐 이제 경매에서 몇 억에 팔리고 막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리고 작년에 주가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리셀가가 중국 내에서 꺾였을 때 한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10에서 15%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요번에 3일 전에 주가가 꺾이기 시작한 거의 시발점도 그겁니다. 네. 중국 내에서 리셀가가 꺾였다. 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요런 거 신발 이런 거 있잖아요. 리셀 네, 이런 예, 거. 예. 요런 것도 엄청 했거든요. 네. 제가 그 코로나 때 네. 그 나이키 신발 이런 리셀 같은 거 많이 해봐서 아는데, 요 리셀가가 그 하이프가 붙었을 때, 그러니까 6월 13일 날 신제품이 나왔어요. 라부부가. 네. 그때가 하이프의 고조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막 싸우고 막 쇼핑몰에서 막 하다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막 그때 욕하고 막 그때가 이제 하이프의 정점이었었고, 그러면 그거 발매 전에 엄청나게 붙어요. 리셀가가. 왜냐하면 극소량만 어디서 막 돌던 거 갖고 예, 왔고 막 예. 이랬으니까. 그러다가 그런 하이프가 막상 발매 딱 되고 그 다음 주 정도 되면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리셀가가 꺾이기 시작한 거는 저는 이런 현상이다. 일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엊그저께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나왔던 뉴스가 아마 또 그 시장의 우려를 산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이게 너무 라부가 잘 되니까 중국 금융권에서 이제 뭐 큰 데야 그렇게 할 일이 없지만 중소형 증권사나 그런 데에서는 라부부를 딱 꺼내놔요. 가판대에다가 네. 꺼내놓고, 지금 홍콩에서 뭐 10,000홍콩달러 이체하고 계좌 개설하고 이체하면은 요거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살 데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10,000홍콩달러면 한 200만 원 정도 되니까 계좌 개설하고 거기에다 이체하고, 이게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체하고 그렇죠. 거래 안 자기- 하고 빼도 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수단으로 쓰는 게 굉장히 중국 내랑 홍콩에서 유행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이런 거 자제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뉴스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좀 그러면 이거 중국 정부 규제에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국 규제 이슈가 항상 몇 년 동안 중국의 증시 투자에 발목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것도 규제하는 거에 있었죠. 근데 요게 이제 랜덤박스나 이런 게 아무리 심해져도 이런 거에 규제를 한다는 거는 좀 모양새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요거는 대외 투자자들한테 규제 이슈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 나서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3일 정도 한 15% 정도 조정받은 거 좀 굉장히 좋은 구간이 아닌가. 지금 뭐 인형도 인형이지만, 그러면은 투자 관점에서 우리 라부부 저걸 갖다가 홍콩이 지금 상장돼 있는 주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국내 투자자들 저거 지금 살 수 있어요. 좀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예, 저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제 저게 그 순매수 상위 종목의 그 한국예탁원에 그래요?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 요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빠르셔가지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하고 또 네. 사시는데, 네. 이제 홍콩 주식은 이제 100주, 200주, 300주 기본 단위가 다 다른데 요건 200주거든요. 그래서 최소 단위 살려면 한 800만 원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허들이 조금 있기는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번에 이제 향후에 호재라고 하면은 지금은 라부부가 제일 관심을 받는데, 네. 요게 이제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다른 캐릭터들의 인기가 조금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뜨려고 하는 뭐 그렇게 이제 들썩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 뭐 제가 이거 준비한 화면을 띄울 수 네.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 개 이제 캐릭터 갖고 왔는데, 요게 사람들이 매장에 가서 라부부를 못 사잖아요. 네. 그러면 아쉬운 마음에 돌다가 다른 걸 사서 오거나 그게 다른 뭐예요? 것도 또 봐요. 어떤 건데요? 그게 이제 뭐 요새 뜨는 거는 크라잉 베이비라고 해가지고 그게 조금 뜨는 것 같거든요. 크라잉 베이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이 두 번째 타겟으로 좀 들썩이고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주가에 있어서는, 이게 회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호재죠. 라부부만으로 계속 그 하드캐리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다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캐릭터로 가면, 이게 이제 사업 모델이 뭘로 가는 거냐면 산리오처럼 가는 거예요. 아. 산리오가 그 헬로키티나 애니메이션도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네. 걸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산리오 지금 주가 신고가거든요. 근데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산리오도 이렇게 캐릭터 많이 갖고 있었는데 네. 창업주는 헬로키티만 고집했어요. 음. 그렇다 보니까 헬로키티만 몇 년째 계속 밀다가 네. 이게 지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헬로키티가 떨어졌을 리가 없다 생각하고 계속 밀었는데, 손자가 올라오면서 경영권을 받으면서 이거 헬로키티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최고가 아닌데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IP들을 투표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결과를 딱 봤더니 헬로키티가 5위, 쿠로미가 1위, 막 이렇게 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다른 IP들을 적극적으로 음. 활용하면서 지금 신고가로 갔거든요. 예. 그래서 팜마트도 그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부합시켜 볼 수 있겠죠. 다른 이제 모델들이 이제 뜨기 시작하면은 전반적으로 매출이 올라가는, 그리고 애니메이션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또. 지금 팜마트 크라잉 베이비 나오는데 너무 귀엽네요. 네, 저런 것들이 요새 또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때 이사님 들고 오셨던 네. 그 라부부가 아까 그 블랙핑크 리사가 들고 있던 딱 그 사이즈 큰 네, 거. 큰 거 이거 갖고 왔습니다. 네, 같은 인형인데 다른 느낌이었어요, 확실히. 이사님이 들고 오시니까 약간. 그래서 제가 오늘 안 갖고 왔습니다. 요새 안 좋은 것 같아서. 혹시 한 리셀 하신 건 아니고. 아직이요. 아직. 예. 확실히 세상이 SNS의 발달이라고 아까 언급하셨지만 그게 큰 것 같아요. 너무 빨라 퍼지는. 빠르고 전 세계적이고. 네. 근데 이 열풍은 예전에 그 뭡니까 그 치즈 발린 스낵 그 열풍하고는 조금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겠다. 뭐요? 치즈. 저 그 뭐 허니버터 칩이요? 어? 허니버터 칩. 허니버터, 치즈가 아니고 네, 허니버터. 제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꿀꿀 발린. 치즈 벌레. 알아들으신 이사님이 그때 대단. 난리였지 않습니까? 무슨 뭐 슈퍼에 없고 뭐 아, 1인당 저도 하나씩 팔고. 먹태깡도 그렇고요. 아니 고생 허니버터인데 많이 어떻게 치즈가 나와요 거기서 갑자기. 그거 알아듣는 이사님인데. 했어요. 그러게 어떻게 알아요? 정근랭크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제 나이 돼 보세요. 뭐 치즈가 허니 되고 뭐 그런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알아들으신 거지. 근데 그거하고 그게- 그거보다는 좀 다르겠네. 허니버터 칩은 사실 그게 일본 그 칼비 그거잖아요. 그래서 네? 일본에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도 일본에는 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요거는 음. 뭐 허니버터 칩, 네. 그 먹태깡 이런 네. 거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서 이제 공급이 딱 막히면서 네. 일부러 막았든 아니면 막혔든 간에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인기가 하이프가 많았던 거고, 요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도 있지만 이제 지적 재산권, 이 캐릭터가 인기를 끌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스토리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라부부에서 너무 오래 끌어가지고. 라부부. 아니 이거 스테이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스테이블 지니어스 코인. 법도 이제 네. 미상원 네. 통과. 우리나라도 지금 관련주들이 굉장히 중국도 그래요. 그래서. 중국도 아. 그렇고. 네.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역 화폐 관련주라고 막 올라가긴 하는데.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미국이 이번에 이 법안을 사실 뭐 전쟁 이런 걸로 시끌시끌할 네. 때 좀 조용히 통과시킨 게 있고요. 예.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 상원에서 이제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고 통과했기 때문에 아마 하원에서도 별 무리가 없이 통과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사인이니까 네. 본인이 밀는 거 사인은 문제가 예. 전혀 없고요. 예. 근데 요번에 이제 의회하는 바가 조금 큰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과거에 문제가 좀 있었죠. 그때 권도영 사태가 아. 예, 스테이블 그랬죠. 코인이었고, 근데 그때는 담보가 없는 알고리즘이었고 네네. 사기였기 때문에 그거는 별 외로 치고요. 요번에 통과된 거는 법정 화폐 담보형인데, 요거는 US 달러로 이제 1대1로 담보를 하거나 아니면 채권인데, 여기서 핵심은 채권인 것 같아요. 예. 결국에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자꾸 기축 통화에서 패권이 약화된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결국엔 달러를 발행할 때 채권 발행 형식으로 발행을 하는 거니까 채권이 무제한으로 발행이 돼야 본인들도 계속 돈을 풀고 뭐 이런 수단을 쓸 수 있는 건데, 네. 그게 중국이랑 일본이 안 사주면서 조금씩 막혀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계속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아 이거 좀 사줘. 우리 뭐 관세 전쟁 하는데 아 이거 좀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 할게. 뭐 이런 게 조금 쉽지는 않아지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국채를 사주는 주체를 더 큰 주체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어떤 그 움직임과 달러 기축 통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두 개의 어떤 그게 맞아 떨어지면서 이번에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 이번에 통과되면서 기관들이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그래서 이번에 아마존, 월마트 우리도 발행하겠다 막 이제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서로의 이권에 나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과를 정식식으로 시켜서 지금까지는 스테이블 코인이 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제도권 안에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 제도권을 넣으면서 규제 안에 넣으면서 본인들이 컨트롤하고 발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요 규제 안에서 발행만 하면 발행할 수 있고, 요걸 틀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채를 스테이블 코인들이 뭐 이제 USDC 지금 뭐 서클 인터넷이 제일 난리지만,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데 아마존, 월마트 이런 데서 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국채를 사기 시작을 하면 결국에는 국채에 엄청난 큰 주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 지금 계속 이제 끌려가는 뭐 그런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달러 통화를 안정적으로 이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했다라는 데서 의의가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리고 아마존이나 월마트 이런 데서 입장에서는
지금 신용카드 제일 많이 쓰잖아요. 네네. 현금보다. 그럼 신용카드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수료랑 비교했을 때 훨씬 낮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존이나 월마트는 본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유통되기 시작하는 순간 이게 그냥 영업마저 확 증가해버리는 이런 게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왜 써야 되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캐시백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그 멤버십 같은 거 주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의 요율을 더 늘려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수수료를 확 낮췄으니까, 주는 거를 확 낮췄으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포기하고 캐시백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봐서는 서로의 어떤 그 이득이 좀 다 맞아 떨어지는 법안이고, 미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먼저 시작해버렸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네. 다른 국가들도 여기에 좀 맞춰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지금 서클 인터넷이 주가가 뭐 700% 넘게 증가를 맞아요. 했잖아요. 예. 상장하고. 이거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죠? 네, 그렇죠. 얼마 안 한 됐어요. 2주가 네. 안 된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변화에 있다는 건 모두가 압니다. 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어디 투자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요번에 나온 규정에 딱 부합되는 친구가 서클 인터넷밖에 없어요. 거기는 요거를 노린 것처럼 딱 부합이 돼서 이제 항상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게 딱 상장을 하고 나서 투자가 다 저거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저거는 당분간은 좀 계속 이제 몰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제 다른 데에서도 이제 본인들 뭐 USDT라든지 이런 데도 상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서 분산되지 않는 한은 지금 저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하원 통과나 이런 이슈들이 좀 남아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 주목을 하게 될 것 저거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뭐 상당 부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또 예탁원에도 이제 그 상위 종목에 또 올라오기는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지수 불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 소식에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가 3,100선에 도전합니다. 현재 1.8% 급등하면서 3,072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1.36%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00선 근접하면서 795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어제는 동학개미들이 대거 매수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5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90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집니다. 반면 개인홀로 2,25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납니다. 외국인이 272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까지도 249억 원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448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합니다. 이어서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은 전기 유틸리티와 건설, 증권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우주항공과 국방, 해운, 가스 유틸리티 업종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로봇주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을 지명하면서 LG전자가 투자했던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커진 영향인데요. 현재 하이젠 RNM이 거의 상한가에 근접할 정도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26% 가까이 오르면서 45,850원에 거래되고요. 클로봇도 17.6% 급등합니다. 거래가는 22,750원. 더불어서 LS 티라유텍이 10%대 강세로 6,12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KNRN 시스템이 3% 가까이 오름세, 그리고 휴림로봇도 4.7% 강세입니다. 거래가는 2,555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주도 상승세 시연 중입니다. 시장 3,000선을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 또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자 덩달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주 신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 현재 6%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KB증권에서 증시 강세 목표가를 46% 상향하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금융지주 거래가 14만 200원이고요. 더불어서 미래에셋증권이 5.3% 오름세로 22,700원, 한양증권이 2.2% 상승하면서 거래가는 18,140원으로 집계됩니다. 더불어서 키움증권이 6%대 오름세로 23만 3,500원, 현대차증권도 3.82%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가운데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AI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와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AI 사업 경험이 있는 백영훈 LG AI 연구원장 그리고 한성숙 네이버 고문을 지명한 데 더해서 정부가 AI 정보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만든다는 기대감까지 더해졌는데요. 현재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내에서는 제주반도체 6%대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14,130원이고요. 대덕전자가 7%대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17,700원. 그리고 시총 2위에 달한 SK하이닉스 오늘 7.3%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7만 8천 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넷패스아크가 3.7%, 칩셋 미디어도 3%대 오름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섹터 반등하는데 특히 나트륨 이온 관련주가 오름세입니다. 그중에 나인테크가 좀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나인테크 자회사가 자체 개발한 나트륨 이온 전지 기술을 바탕으로 한 한국동서개발발전과 손을 잡고 ESS 실증 사업을 본격 개시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나인테크 현재 20% 급등세 시연합니다. 거래가는 4,615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7.46% 반등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10만 6,600원. 에코프로도 7.8% 올라갑니다. 거래가 46,2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 SDI가 5.85% 강세로 17만 9,200원, DIC도 3.23%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PBR 1.05배 수준인 3,100선에 도전합니다. 정책 모멘텀과 유동성이란 재료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란 하메네이가 우리는 항복할 국가가 아니라며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소식을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시장 변동성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2% 강세를 나타내면서 3,078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사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최근에 보면 자산 중에서 금이 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오늘은 또 시장이 오르니까 글쎄요. 앞으로 또 금 가격 향방이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 시점이긴 하네요. 네, 그래요. 뭐 국내 증시 흐름하고 또 이렇게 뭐 금을 네. 비롯한 또 ETF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 최창규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창규 본부장은 익숙한데 네, 앞에 달라졌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에서 삼성에 열심히 ETF를 팔다가 네. 이제 미래로 넘어와서 ETF를 팔게 됐습니다. 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좀 뭐 여기 계시는 두 분에 비해서 적지 않은 나이거든요. 예,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불러주신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 ETF 시장이 그만큼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또 금융 소비자분들께서 ETF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셔서 뭐 저 같은 사람이 네. 이렇게 또 훌륭한 회사에서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거의 수상소감급인데요. 네, 밥상만 차려놓고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네.
지금 뭐 ETF 시장도 지금 굉장히 화랑이겠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처음에 이제 삼성자산으로 이직을 했을 때는 네. 뭐 100조 되겠냐 예. ETF들의 순자산 가치가 근데 벌써 200조 넘었어요. 200조가 넘었어요. 예. 그리고 또 상장 개수도 정말 우스갯소리로 코스피에 상장한 종목 개수보다 ETF 개수가 더 많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입니다. 와, 규모가 단기간에 이렇게 급증하더니 네. 상장 종목도. 그래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누가 이렇게 ETF를 많이 네. 사주실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뭐 소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펀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뮤추얼 펀드 시장이 빠르게 네. 좀 감소하면서 그 시장들이 다 ETF로 넘어간 게 아닌가. 아. 즉 간접 투자 상품 시장이 펀드에서 ETF로 넘어갔고 예. 그리고 연금, 아.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연금 계좌에서는 아직 개별 종목은 안 되고 네. ETF밖에 투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께서 ETF를 통해서 나의 노후를 준비해 보고자 한다라는 심리에서 연금 계좌에서 굉장히 ETF 순매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ETF 그러면은 뭐 레버리지, 인버스 레버리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투기적인 목적의 ETF들을 많이 매매하셨다면 네. 이제는 저보다 더 똑똑하신 것 같아요. 네, 저보다 더 똑똑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저와 같은 ETF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금융 소비자들이 원하는 ETF는 다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 비트코인 현물 ETF도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소개드릴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 ETF는 진짜 혁명적인 상품이에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편하고 네, 그죠? 네, 이 고민을 많이 줄여주고 그렇습니다. 나 그냥 뭐 아니 요즘 같을 때 얼마나 그거 해요. 지수 막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소외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수는 갈 것 같아. 장은 네. 갈 것 같아. 네네네. 지수 관련한 ETF 사든지 네. 이거 빠질 것 같아. 네. 뭐 그것도 이제 3배씩 해서 이제 가긴 합니다만 네네. 뿐 아니라 네, 조금만 이렇게 시황에 관심이 있고 트렌드만 잘 쫓으면은 네, 오죽하면 그래 종목 수보다 더 많은 ETF니까 그 중에 이렇게 찍으면은 근데 종목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그 정권업계 입장에서도 그렇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돈 되는 것과 돈 안 되는 것이 좀 갈리겠네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ETF는 뷔페다. 뷔페, 우리가 뷔페 식당. 뷔페 갔을 때 나는 김치 싫어해, 김치 빼줘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쭉 김치 깔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간장게장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몰라서 모든 음식을 다 준비했고 그리고 일정 이상의 퀄리티를 보장한다라는 게 ETF의 뷔페 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의 부패 정신. 네. 뭘 굳이 뷔페까지 가서 김치 네. 코너에 네. 간장게장 코너에 뷔페가 아니라 먹을 거 뷔페입니다. 뷔페. 예. 뷔페. 네. 아니 근데 지금 이 장 이거 어떻게 지금 보세요? 우리 최 본부장께서도 네. 시장에서 잔뼈가 굵으셨는데 네.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저는 지금을 수급 논리로 보고 있는데요. 수급 논리. 저는 어찌됐건 패시브 특히 파생 쪽을 담당했던 네네. 애널리스트로서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글로벌 ETF를 가장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지 강하게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아침에도 강성철 유진증권 연구원이 보고서를 보냈는데 예. EM 쪽으로 굉장히 글로벌 이머징 마켓 쪽으로. 이머징 마켓 쪽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수세가 아직도 안 꺾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머징 마켓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니까 네. 결국은 기계적인 외국인 수급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게 한 꼭지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꼭지는 뭐 외국계 보고서도 제가 많이 보는데 외국계 보고서에서 한결같이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결국은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6월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이 여전히 이머징 마켓인데 예.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국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바로 가지 않습니다. MSCI와 같은 인덱스 회사들은 먼저 와치리스트 한번 너를 지켜보겠다. 지켜보고 네가 외환이 얼마나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지 외국인 투자자가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 와치리스트를 먼저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선진국 와치리스트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글로벌 외국인들의 수급, 즉 이머징 마켓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기계적인 수급이 좀 더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많이 팔았어요.
누가? 그동안 외국인들이 네.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았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 이머징 마켓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었고 반대로 뒤집으면 미국장이 최근 3년, 4년 동안 너무 좋았어요. 네. 예,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미국장만 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환경이 어느 정도 좀 약간 저물어 간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 인도, 중국, 뭐 이런 대만 이런 쪽으로 그리고 또 최근에 예. 독일 증시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이 없는 국가들이거든요. 음. 혹시 주위에 독일 투자했다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네, 근데 사상 최고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미국 주도의 원사이드 상승에서 이제는 좀 확산되는 그런 국면으로 보고 있어서 이머징 마켓, 특히 한국의 상승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독일 투자하시는 분 보셨어요? 하지 말고 네. ETF 업계에서 독일 지수 그거 상품으로 한 ETF를 만들어 주셨어야죠.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나 오늘 만들었어요. 오늘 이제 예, 이제 만들었는데요. 시큰 다 올랐는데 그래서 네. 저희가 전 세계 주식에 다 투자하는 ETF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 주식에 대해 네, 토탈 월드라고요. 토탈 월드 네, 예. ETF를 만드신 존 보글이라는 그 위대한 뱅가드 창업자께서는 모든 주식에 투자해라. 그리고 모든 주식에 투자할수록 위험은 분산된다. 그리고 특히 이 ETF는 미국 비중이 60%대예요. 미국 비중이 60%대, 그리고 유럽 비중이 10에서 20%대, 또 한국 비중도 한 1% 정도 되거든요. 아니 우리 시장 이렇게 잘 나가면은 네. 우리 시장 비중을 더 높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면은 전 세계 시가총액으로 봤을 시총 때는 대비로는 굉장히 그렇죠. 많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뭐 전 세계에 투자하는 ETF들보다는 한국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게 특징입니다. 네. 전 세계 모든 주식. 진짜 완전 어벤져스네. 네. 아니, 말씀해 주신 대로 ETF 비표 정신 맞네요. 네네네. 결국은 이렇게 초분산을 할수록 리스크는 그만큼 깎여 나간다. 여태까지 사람들은 주식 너무 위험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주식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나요? 어느 정도 분산을 하고 또 그렇죠. 미국 비중, 선진국 비중, 이머징 비중, 네. 유럽 비중 잘 나눈다면은 그만큼 리스크도 분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금현물 ETF가 오늘 상장이에요? 금이 지금 ETF 업계에서는 초미의 화두였어요. 예. 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금을 실제로 금 현물 갖고 투자를 하려면 네. 가장 큰 문제가 수탁. 누가 보관을 맡길 거냐? 예. 그렇죠. 이거 누가 갖고 있을 거냐?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소장님께서 예. 한 그 어마어마한 거부셔가지고 예. 야 환매해줘. 나 한 1,000억만 금 ETF 환매해줘. 그러면 1,000억에 해당되는 금을 팔아야 되거든요. ETF에서 네, ETF에서 금을 팔아야 돈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금이라는 게 쉽게 팔립니까? 또 1,000억, 2,000억, 100억, 200억도 좀 어려운데 1,000억, 2,000억 되면은 너무나 그 설정 환매가 어렵거든요. 이걸 저희는 수탁이라고 불러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맡기는. 근데 금, 비트코인 이런 예. 비트코인 현물 이런 것들은 수탁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만약에 내가 정말 거부해요. 그래서 야 1조만 환매해줘. 그러면 1조 원어치 비트코인을 팔고 금을 팔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금은 보통 골드 선물을 갖고 ETF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골드 선물로 ETF를 만들면 파생 상품이라고 분류가 돼서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KRX 금현물이라는 시장이 있거든요. 예. 별도의 증권 계좌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KRX 금현물 ETF가 에이스 한투운용에서 3년 전쯤에 나왔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글로벌 증시가 불안하고 또 전쟁 리스크, 또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수단이 몰리면서 한국 금현물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을 붙을 정도로 높게 거래가 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초부터 각 ETF 운용사들은 이 골드 현물 ETF를 만들려고 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네.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한국 금현물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모든 운용사들이 다 만들어 버리면 웹도덕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ETF가 골드 가격을 움직이는. 그래서 예. 에이스 한투운용이랑 이번에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KRX 금현물 ETF로 금현물로 거래되는 ETF를 두 군데에서만 만들어서 오늘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는 오늘 상장이고요. 네. 에이스 ETF는 미리 상장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뭐죠? 그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네, 글쎄, 뭐예요? 뭐예요? 보수가 싸요.
네, 에이스에 비해서 아. 타이거 ETF는 보수가 싸기 때문에 어차피 연금 계좌에서는 좀 장기 투자하셔야 되거든요. 네. 장기 투자하셔야 되는 분들은 좀 보수가 싼 금연물 ETF를 매매하시는 게 좋고 나 그런 거 싫어 그러면은 저희 회사가 종각에 있거든요. 네. 네, 종로 3가 오시면 금도매 시장들 많이 있으니까 부가세 10% 내시고 10% 내시고 금 바로 사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반호법이시잖아요. 지금 네. 부가세 10% 낼래, 보수 0.15% 낼래 네네네. 이 얘기잖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게 방송에서 반어법이 위험한 게 네. 이게 집중해서 듣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네. 이게 무슨 뭐 다른 뭘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그 듣고 싶은데 뭐 듣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저 어느 정도 ETF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일단 500억으로 출발했습니다. 500억으로? 예, 500억으로 출발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규모 설정 환매가 일어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금을 실제로 현물을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좀 크게 보통 ETF들은 100억 미만으로 상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좀 크게 상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분, 제가 이거는 금 현물 실제 금을 수탁 갖고 있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예,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예,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 예, 어디? 예, 증권예탁원 지하 1층에 있답니다. 정권 예탁원이 아. 네, 네. 어느 건물이죠? 저기 옛날에 현대증권 건물. 옛날 아. 현대. 네, 그 여의도 구증권가. 아, 그럼 그걸 이제 미래세증권에서 실제로 매입을 해서 네, 맞습니다. 거기 이제 맡겨놓은 거기서 다 상황인 맡겨놓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어서 어디 지하에 있어요? 네, 지하 있으니까 지하에? 지하 1층에 있으니까 여의도역에서 아마 땅굴을 파신다면은 예, 거기까지 가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금 가격 앞으로도 계속 더 오른다고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금을 왜 샀냐라고 생각한다면 뭐 불안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저는 인플레이션 해지 목적이 강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슬금슬금 살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국도 어찌됐건 장기 인플레이션을 좀 막아야 되는 입장, 즉 막아야 되는 수요들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제 주변에 제가 예전에 다녔던 NH증권에서도 이제 퇴직하시는 형님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가장 큰 리스크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저는 인플레이션 해지 목적으로 뭐 금을 좀 장기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비트코인 현물 ETF도 조만간 출시될 수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 지금 미래에셋에서 지금 준비 중인가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예. 스터디는 다 끝났습니다. 예, 예. 스터디는 다 끝났고 가장 ETF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수탁. 예. 도대체 비트코인 현물을 예. 누가 갖고 있을 거냐? 예. 누가 갖고 있을 것이며 만약에 뭐 그 가상자산 거래소가 갖고 있다면 해킹의 위험. 아까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채굴이라고 예. 뭐 도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항상 해킹의 위험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안전하게 개런티, 즉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 가격, 네. 즉 비트코인 가격 어느 거래소 비트코인 가격을 쓸 거냐. 아. 예,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 정부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걸 허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네. 그리고 가상자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터디는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올 수 있어서 아마 좀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지만 뭐 제가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네.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자리에 요즘 좀 조정받았잖아요, 비트코인 네, 시세가. 그렇습니다. 이때 예. 딱 나오면은 네. 이 기다렸던 매수세들이 엄청 유입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예.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얘기하니까 당장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당장은 아닙니다. 네. 저희가 그냥 아직은 그냥 스터디 내부에서 스터디하고 지수는 뭘로 만들 건지 또 스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나온 금현물 ETF가 굉장히 큰 교과서가 되고 있어요. 방금 금현물 ETF랑 비트코인 현물 ETF랑 로직은 비슷하거든요. 네. 예, 뭐 금을 어디다 맡길 것인지, 수탁, 예, 설정 예. 환매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로직이 비슷하기 때문에 금현물 ETF가 결국은 뭐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같은 가상자산 ETF로 가기 위한 좀 이제 중간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보니까 그 최근에 ETF 수익률 보니까 네. 타이거 많더라고요. 네네네.
좀 그 화면 보면서 네네. 이게 어느 종목으로 되어 있는지 네. 기초자산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삼성자산에서 미래자산으로 옮겼더니 네. 저의 와이프께서 네. 코덱스를 파시고 타이거로? 타이거를 사셨는데요. 네. 사신 ETF가 타이거 인터넷 탑10이었습니다. 아 저거를 네. 아우, 아마 수익률이- 영업사원분께서 추천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닙니다. 네. 영업사원분께서 추천하신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얘가 네이버 카카오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좋네요. 최근에 예, 좀 예. 좋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지수형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30%, 한 종목 비중이, 그리고 개별 종목형 같은 경우에는 20%로 막혀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의 합이 40% 정도가 거의 한계인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50%까지 가게 된 거고요. 네이버 카카오 저도 가만히 뜯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뭐 둘 다 이유가 조금씩 다르지만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분할 상장이라든지 그런 지배구조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AI 시대에 가장 뒤처져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AI가 온 디바이스 AI, 즉 내 핸드폰 속의 AI로 바뀌면서 한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업체가 누구냐? 네이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카카오도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 즉 AI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정책과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정책 모멘텀이 결합되면서 최근에 가파른 주가 상승을 이뤄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ETF를 만들 때, 특히 테마형 ETF를 만들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딱 요거였어요. 한국에서 어떤 테마형 ETF를 만들더라도 다 네이버 카카오가 들어가요. 그래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해 볼게요. 웹툰, 아 네이버 들어가네요.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모빌리티. 음. 아침에 택시 타고 오셨다면 카카오 들어가고. 아마 카카오 네. T를 쓰셨을 텐데,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테마 ETF가 네이버 카카오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뭐 많이 들어간 것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들어간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의 테마형 ETF를 고르신다면 대부분 네이버 카카오가 들어갔으니까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다면 한국의 뭐 타이거 소프트웨어라든지 타이거 뭐 인터넷 탑10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웹툰 앤 드라마 아니면 뭐 K-팝 이런 것들도 대부분 네이버 카카오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좀 약간 두루두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 그 캐시우드 모든 ETF에 어지간하면 테슬라가 다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근데 그거는 제가 어. 테슬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럴 수밖에 그럴 없는 수밖에 게 없었다. 오늘도 마지막 제가 마무리 멘트로 준비했던 게 테슬라가 로보택시 이슈로 또 네.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근데 로보택시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로봇은 아니고 자율주행이거든요. 맞아요. 네, 자율주행. 그러니까 테슬라는 자율주행 하려면 또 빅데이터를 잘 가공해야 되고 빅데이터를 잘 가공하려면 AI 쪽에서도 굉장히 선두권에 있어야 되고 테슬라는 거의 모든 범주에 좀 속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멘트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네. 저는 자율주행 쪽으로 한번 이번 로보택시 이슈를 보면서 자율주행, 물론 뭐 자율주행 그러면 아직까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네. 자율주행 쪽으로 좀 더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마존도 로보택시, 웨이모도 로보택시. 그래서 로보택시가 실제로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면 이런 자율주행 쪽으로 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아서 ETF 중에서 자율주행 검색하시면 몇 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투자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래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시장 흐름 굉장히 좋네요. 지금 코스피가 3,081, 코스닥도 좋고요. 네. 네. 어제 84원에 끝났던 환율이 지금 64원입니다. 하루 20원은 요즘 그냥 기본이네요. 그러게요.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